어머니 어떻게 우리 몰래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집 내가 팔았다. 네 엄마 인생 처음으로 나 자신이랑만 상의하고. 며느리 수경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들 준서는 한참이나 입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집을 파셨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놀란 티 한 번 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집 내가 팔았다. 내 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랑만 상의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제 가슴 깊은데 어디선가 오래도록 돌덩이처럼 박혀있던 무엇인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다가 지금은 울진 바닷가 근처에서 혼자 사는 74 박순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저 장면까지 오기까지 저는 74년을 돌아서야 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시어머니로만 불리다가 이제야 겨우 제 이름을 다시 찾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 너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하고 등을 한 번 더 떠밀어주는 힘이 되거든요. 저는 30이 되기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우리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하는 삶. 새벽 5시 30분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이 먼저 떠졌으니까요. 눈을 뜨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해야 할 일과 오늘 쓸 힘이 버틸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손님집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집부터 돌봐야 했습니다. 손녀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려놓고 세탁기 돌리고 화장실 닦고 마루를 밀고 쓰레기 내려놓고 그러다 시계를 보면 어느새 남의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고 가사도우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돈 받고 일하는 도우미, 우리 집에서는 공짜로 일하는 도우미.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 둘까지 낳고 나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작은 손녀가 제품에 뛰어와 안기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수경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오늘 친구들 오니까 구석구석 깨끗이 해주세요. 그 말투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좀 더 닦을게. 또 다른 날에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며 밥을 했습니다. 5시 40분, 5시 50분, 5시 59분. 서둘러 상을 차려도 국물이 조금 모자라 6시 3분에 식탁이 완성되는 날도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분명 6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꼭 상사에게 마감 어겼다고 꾸중 듣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꼭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밥 먹고 한 지붕 아래서 자는 우리가 빨래는 섞이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구나.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아니면 오래된 가구 하나인가? 모처럼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고 있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희 자야 하거든요. 새벽부터 그 집을 위해 움직이고 잠깐 쉬려고 TV를 켠 게 전부인데 그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였나 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겨울 몸이 도저히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감기 몸살에 열이 펄펄 끓고 허리까지 욱신거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겨우 누워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것만이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열은 39도인데 이 집이 걱정하는 건 저녁상이었더군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라기보다 밥을 책임지는 기계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국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시면 다리까지 마비 올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아들은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곧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수술을 한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집안일이구나. 제 건강, 제 통증, 제 생명은 그들에게 집안일보다 뒤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 계시면 옆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유, 바빠서 못 와요. 괜찮아요. 나 혼자도 잘해요.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를 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돌아가며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 하며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내려 주더군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하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혼자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태어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를 완전히 펴지도 못하는 몸으로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니 가장 먼저 들려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리에 칼을 대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제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습니다. 주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돌아온 집에서 파출부를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 것일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완벽한 무료 가정부였구나.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친구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긴 해.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제 심장 한가운데를 콕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 집 사람들에게 나는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이 아니구나. 없으면 더 편한 짐 같은 존재구나.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습니다. 서러움,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이 부풀었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 누구 집이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해주고 빨래하면서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손 하나라도 더 벌어보려고 일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저는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기분 나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애들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 살면서 공짜로 일하는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순이야, 너도 사람이다. 너 인생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늘 이랬습니다. 준서야, 엄마 괜찮다. 엄마가 할게. 엄마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순이야.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해.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내 인생 두 번째 막을 열어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집을 하나 팔고 싶은데요.
어디신데요? 인천 아파트 32평이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네요. 할머니가 정성 들이신 게 한눈에 보입니다. 요즘 이 근처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급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으로는 팔릴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 또 하나 딱 하고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인의 삶에 매달려 살던 오래된 나뭇가지가 드디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셋째 날 한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행복했나? 처음 몇 년은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들이 태어나 북적북적 함께 밥을 먹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소파 끝자리, 방문 앞 좁은 현관, 제 방 구석 작은 서랍 하나. 그 작은 공간에 제 인생을 접어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인지 마지막 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어 울진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내려가 볼까 해. 갑자기? 순이야, 무슨 일 있었지? 친구에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예, 나 있잖아. 이 집에서 그냥 공짜 가정부야. 요양원 보내자는 얘기까지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경희가 한마디 했습니다. 순이야, 잘했다. 드디어 내가 내 편 들기로 한 거구나. 경희는 울진의 사촌 언니가 사는 작은 집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바다 근처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파도가 보이는 동네. 집은 크지 않은데 참 아늑해. 너한테 딱이야. 그 사이 집 박스들이 하나둘씩 채워져 갔습니다. 벌써 30년 넘게 산 집인데 내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장에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입던 옷, 손녀들 어릴 때 입던 옷, 며느리가 사다 준 옷들. 제 돈으로 제 마음에 들어서 산 건 몇 벌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물건이 이렇게 없구나. 박스를 닫으면서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다가 집안 곳곳에 쌓인 박스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그때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그 순간 아들 준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갑자기라니? 나는 오래 생각했어. 그리고 제가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집 팔았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이 집 내가 팔았어. 내 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랑만 상의하고. 아들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는요? 그때 저는 20년 넘게 참아온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하던 것처럼. 엄마, 너희는 늘 그랬지. 밥은 제때 차려져 있어야 하고, 청소는 구석구석 돼 있어야 하고, 빨래는 내들 옷이랑 내 옷이랑 섞이면 안 되고. 나는 너희 집에서 내들 말대로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존재였잖아. 그럼 이제 내가 먼저 비켜줄게. 내들 자유롭게 살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 한 돈은요?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아, 결국 그 얘기. 내 돈이다. 내가 평생 남의 집 살림하면서 번 돈이고 내가 너 하나 키우면서 모은 돈이다. 이 집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산 집이다. 이제 그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다. 울진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내 허리가 덜 아픈 만큼만 일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며느리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기적? 74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다.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래오래 잤습니다. 이사 전날인데도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아직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울진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평수에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트럭 2대는 써야 되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샀거든요. 아저씨가 짧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위해서 사세요. 인생 짧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74년을 살고 나니 그 말이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울진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산과 푸른 하늘이 스쳐 지나가고 멀리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50년 친구 경희가 묻습니다. 순이야, 무섭지는 않아? 무섭지. 근데 이상하게 설렌다. 울진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작고 아늑한 집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내 집이구나. 진짜 내 집. 그날 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낯선 소리였는데 듣다 보니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늘 텔레비전 소리, 며느리 짜증 섞인 목소리, 아들 한숨, 아이들 싸우는 소리 속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아, 이 침묵이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달걀 프라이 하나, 미역국. 누가 짜다고 할 사람도 누가 싫다고 얼굴 찌푸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내 입맛대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시장을 나가니 정겨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할매, 새로 오셨나 봐요? 예, 어제 이사 왔어요. 혼자 살아요. 강아지랑. 아이고, 그래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잘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이 예전엔 외롭고 쓸쓸한 말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뜻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저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가꾸고 저녁에는 집에서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들었습니다. 가끔은 허리가 쑤셔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날이면 가슴이 저릿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또 가정부로 돌아가는 거야. 너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니? 울진에 내려온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을 열어보니 아들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니? 연락도 없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준서는 컵을 만지작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엄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된 이야기, 눈치 보며 사는 이야기,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 못해 힘들어하는 이야기, 장모님이 매일 언제 나갈 거냐고 묻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알겠니?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준서 눈가가 금방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지도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 챙기는 일이 이렇게 끝이 없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잠시 후 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정말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서야, 넌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다. 누구 뒷바라지 안 하고 누구 밤 눈치 안 보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이 삶이 나는 너무 좋다. 대신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효도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게 제일 큰 효도다. 너희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나중에 너희가 늙었을 때 너희 아이들이 너희를 짐으로 여기지 않게 키워라. 그게 엄마한테 하는 효도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가 온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서는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엄마, 이 맛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된장찌개 맛이 나요. 밥을 먹다 말고 준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이 분명 제 심장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희생하는 엄마로 살지 않을 거다. 이제는 박순이로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책임져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거고. 그날 밤 아들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요양원 이야기 나왔을 때도 사실 제가 말리지는 않았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미 지난 일이다. 다만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내 삶을 바로 세워라.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이 지내던 때보다 떨어져 지내는 지금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은 꼭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허리는 괜찮아요? 텃밭은 잘 자라요? 이런 말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들에게서 편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에 우리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도 덜컥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도 너희가 많이 보고 싶어. 근데 놀러 온다면 하루만아.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할머니는 이제 다시 무료 베이비시터로 살고 싶지 않단다. 지금 저는 울진 바닷가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강아지 아리와 바다를 걷고, 낮에는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허리는 성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생 동안 어느 때보다도 곧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다가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사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 대신 당신 마음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요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진 바다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만 상의한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계속 내 인생 살아하는 응원이 되어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울진 바닷가에서 박순이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여러분 이름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